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흥미로운 메모랑 영상 기록들,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아, 네. 동양하고 서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랄까, 그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 전제들을 한번 파헤쳐보죠. 네,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었어요. 핵심만 딱 요약하면 서양은 뭐랄까, 개별 사물 그 자체의 속성, 이걸 보는 좀 분석적인 경향이 있고요. 분석적이요? 네. 반면에 동양 문화는 그 사물들 간의 관계, 또 전체적인 맥락, 이걸 더 중요하게 보는 종합적인 경향이 있죠. 관계와 맥락. 네. 이게 생각보다 되게 깊어서 뭐 언어라던가 사물 분류하는 방식, 심지어는 그 뇌가 활동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드러나더라고요. 뇌 활동까지요. 와, 그럼 그 뿌리 깊은 차이, 첫 번째 전제부터 한번 볼까요? 세상을 딱 봤을 때 그 기본 단위에 대한 생각부터 다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서양은 이렇게 독립된 개체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봤다면 동양은 전부 다 연결된 어떤 관계망이다 이런 건가요? 정확합니다. 서양 사상의 그 뿌리를 보면 개별적인 존재, 비잉, 이게 중요해요. 각 사물은 독립적이고 그 고유한 속성이 중요한 거죠. 속성이요. 네.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원자론, 애텀 같은 거.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돌이 왜 가라앉냐? 이걸 돌 자체의 중력이라는 내적 속성 때문이다. 이렇게 설명했잖아요. 아, 네네.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 사이의 공간? 여긴 비어있다고 보니까 뭐 원격작용같이 공간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개념은 좀 이해가 늦었죠. 그렇군요. 반면에 동양에서는 모든 게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나는 거다. 뭐 불교의 연기 이런 개념처럼요. 네, 그렇죠. 자료에 나온 국화 비유처럼 국화 한 송이도 사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피어난 결과물이다 이런 시각이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동양에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달이랑 지구가 서로 작용해서 밀물썰물이 생긴다.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공간을 기라는 게 채우고 있어서 모든 게 연결돼서 작용한다 이렇게 봤으니까 그게 설명이 됐던 거죠. 아, 기로 연결돼 있다. 이 연결된 전체 그리고 모든 게 과정 속에 있다는 세계관. 이게 동양 사유의 아주 중요한 축이에요. 고정된 실체보다는 계속 변화하는 관계에 주목하는 거죠. 그럼 이런 기본적인 세계관 차이가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네요. 그럼요. 그 자료 속 실험들이 재밌던데요? 원숭이, 팬더, 바나나 주고 한번 묶어보라고 하니까 서양 사람들은 동물이라는 공통 속성으로 원숭이랑 팬더를 딱 묶는 경향이 강했죠. 네, 맞아요. 그게 바로 대상을 배경에서 딱 분리해서 분석하고 속성별로 범주화하는 서양식 접근인 거죠. 분석과 범주화. 네. 근데 뇌활동 연구 결과는 더 흥미로워요. 진짜로 이런 과제를 할 때 서양인들은 그 개별 사물 자체에 주목하는 뇌 영역이 더 활성화되고요. 아, 정말요? 동양인들은 반대로 사물 간의 관계나 맥락을 처리하는 영역이 더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. 이게 이 자료의 핵심 발견 중 하나죠. 이야, 진짜 몰랐네요. 뇌에서부터 다르다니. 반면에 동양 참가자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. 이런 관계성으로 원숭이랑 바나나를 묶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관계죠, 관계. 꽃 그림 글류 실험에서도 뭐 꽃잎이나 줄기 같은 개별 요소 규칙보다는 전체적인 모양의 유사성, 그러니까 이것도 관계성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보였고요. 네. 모든 게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는 그 음양 사상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죠? 아, 음양사상이랑도요? 네. 그리고 어떤 현상의 원인을 설명할 때도 이 차이가 아주 뚜렷해요. 서양에서는 주로 대상의 내적 속성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. 내적 속성이요? 네. 그 자료 영상에 나온 풍선 예시처럼 풍선이 왜 날아가냐, 풍선 자체에서 바람이 빠져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친절하면 그 사람의 친절함이라는 내적 성향 때문이다.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하죠. 그 사람 자체가 그렇다. 이런 식이군요. 그렇죠. 근데 동양에서는 그 사람 처한 상황 혹은 입장, 이게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죠. 상황과 입장. 네. 그 자료 비유처럼 정글에 있는 호랑이랑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뭐랄까 같은 호랑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상황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거죠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주변 사람들 표정이 주인공의 행복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실험 결과도 되게 흥미롭잖아요. 이것도 맥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런 시각 차이가 그림이나 사진 찍는 습관에도 나타난다는 게 재밌어요. 동양의 인물 하나 사진 보면 배경을 넓게 담아서
그 사람이 처한 입장을 같이 보여주려고 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여행 가서 배경 바뀔 때마다 사진 찍는 것도 어쩌면 그 달라진 배경이랑 결합된 내 모습,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럴 수 있죠. 사건을 분석할 때도 달라요. 지하철 사고 보도를 할 때 서양 언론은 주로 사고 자체에 집중하는데 일본 언론 같은 경우는 그 사고가 미친 연쇄적인 영향까지 훨씬 복잡한 맥락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. 아, 파급 효과까지 보는군요. 네, 이런 근본적인 사고방식 차이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도 참 신기해요. 그렇죠. 개체 중심의 서양 언어는 명사가 발달했고 단수 복수 구분도 뚜렷하고요. 몰티처럼 딱 그 대상 t를 명사로 말하는 방식이잖아요. 네. 반면에 관계 중심인 동양 언어는 동사 위주인 경향이 나타나요.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더 마실래? 이렇게 묻잖아요. 아, 마시다라는 행위. 네. 사람과 차의 그 상호작용, 행위를 동사로 표현하는 거죠. 실제로 동양 부모가 아이에게 말 가르칠 때 서양 부모보다 동사를 더 많이 쓴다는 관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.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크죠. 그렇군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서양은 독립된 개체들을 분석적으로 탐구하는 데 강점이 있고 동양은 모든 게 연결된 관계 속에서 또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강점이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어느 한쪽이 뭐 더 우월하다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.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의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. 두 가지 도구. 네. 분석적 사고는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힘이었고 또 관계적 사고는 복잡한 사회 시스템이나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죠. 결국 장단점이 뚜렷하네요. 분석은 명확하지만 자칫 맥락을 놓칠 수 있고 관계 중심 사고는 전체를 보지만 개별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두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명확히 아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깊은 차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또 세상을 더 넓고 입체적으로 보는데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파헤쳐 본 내용들이 당신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좀 더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어쩌면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다른 관점, 이 도구들의 장점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활용할까, 이걸 고민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. 더 나은 이해,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요. 맞습니다. 그 종합 혹은 통합의 길은 아직 좀 멀리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. 네, 그렇죠. 하지만 이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.